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탈중앙금융, 디파이 세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유니스왑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볼까 합니다. 2018년에 처음 나와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의 판도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 시작부터 최신 버전까지 핵심만 딱 짚어보죠. 좋아요. 중개자 없이 토큰을 바꾸고 또 유동성을 넣어서 보상도 받고 심지어 운영에 참여도 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롭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유니스왑 같은 걸 이해하는 게 단순히 코인 하나 아는 것 이상이에요. 블록체인이 금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중요한 창 같은 거죠. 아, 중요한 창이요? 네, 특히 중앙 시스템의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 그리고 자동화된 시장 형성 방식, AMM,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그 시작부터 한번 가볼까요? 2018년 11월에 처음 나왔다고요? 네, 그때 나왔죠. 이게 기존 중앙화 거래소 CX라고 하죠. 해킹 위험이나 수수료 문제 이런 걸 해결하려고 나온 탈중앙화 거래소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렇죠. 목표는 명확했어요. 누구나 그냥 이더리움 기반 자산을 자동으로 교환하게 만들자. 이거였죠.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원래 기계 엔지니어였다면서요? 헤이든 아담스? 아, 네, 맞아요. 지멘스 엔지니어 출신이죠.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찰시자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시작이 좀 드라마틱하네요. 네, 그 시도 자체가 중요했던 거죠. 중앙기관 통제 없이 사용자가 자기 자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거래하는 환경, 이걸 만들려고 한 거니까요. 결국 그 탈중앙성이 핵심이군요. 내 자산을 내가 직접 관리한다.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가 자기 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참여하는 거. 이게 디파이의 핵심 가치 중 하나고 유니스왑이 이걸 초기에 잘 보여준 사례죠. 그럼 유니스왑의 심장, UNI 토큰 이야기도 해봐야겠네요. 이것도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 맞죠? 네, 맞습니다. ERC20이고요. 지금 시가총액도 꽤 크죠. 2025년 8월 기준으로 한 70억 달러 정도? 와, 꽤 크네요. 가격 변동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변동성 컸죠. 2020년 9월에 에어드랍 할 때는 한 2달러였는데 2021년 불장 때는 44달러 넘게 갔다가 그 뒤로는 조정 좀 받았고요. 아, 그 유명한 에어드랍. 400 UNI씩 줬던 거. 그거 대박이었죠? 네네, 그때 얘기 많았죠. 근데 이 UNI 토큰이 그냥 가격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유니스왑 운영 방식을 정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거예요. 투표요? 프로토콜 방향을 정하는? 네, 수수료 정책 바꾸거나 새로운 기능 넣거나 할 때 UNI 가진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죠. 이게 탈중앙화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아하, 사용자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유동성 공급 보상. 유니스왑에서 거래가 잘 되려면 토큰이 많이 예치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유동성 풀이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자기 토큰을 맡기는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UNI를 주는 거예요. 거래 수수료도 받고 추가로 UNI도 받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일종의 경제적 인센티브랄까? 아, 거래소 돌아가게 도와주면 보상을 준다. 거버넌스 참여랑 유동성 공급 보상. 이게 UNI 토큰의 핵심 가치군요. 맞습니다. 이 두 개가 딱 맞물려서 유니스왑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첫째는 역시 탈중앙화 거래, 수합이죠. 개인 지갑만 연결하면 가입이나 인증 없이 바로 토큰을 바꿀 수 있어요. 수수료도 물론 들지만 중개인이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 방금 말한 유동성 공급. 내 토큰을 풀에 넣어두면 수수료 수익을 나눠받는다. 네, 일종의 이자 농사 같은 거죠. 근데 그 비영구적 손실 위험은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니까. 아, 맞다. 비영구적 손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나중에 한번 다뤄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버넌스 참여. 유니 토큰으로 투표하는 거. 네, 거래, 유동성 공급, 거버넌스. 이 세 가지가 딱 유니스왑의 핵심 기능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그 AMM. 맞아요. AMM.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이게 유니스왑을 진짜 특별하게 만든 기술이죠. 기존 오더북 방식이랑은 완전 다르다고요. 정확해요. 오더북은 매수, 매도 호가를 맞춰서 거래하는 건데 AMM은 그게 아니라 그냥 풀에 있는 자산이랑 수학 공식으로 가격을 정해요. 그 유명한 XY는 K 공식 같은 거요. 수학 공식으로 가격을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 A, B 토큰 풀이 있으면요.
누가 A를 주고 B를 사면 풀에 A는 늘고 B는 줄잖아요. 네. 그럼 공식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B가 줄었으니까 B 가격은 올리고 A는 늘었으니까 A 가격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거예요. 풀 안에 있는 토큰 양에 따라서요. 아하, 그래서 주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거래가 되는 거군요. 풀 자체가 시장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이게 엄청난 혁신이었고 다른 DX들도 다 따라했죠. 정말 큰 변화였네요. 자, 그럼 유니스왑이 걸어온 길, 타임라인을 좀 볼까요? 네, 한번 짚어보죠. 2018년 11월에 V1 출시. 이게 시작이었고. 네, AMM을 처음 선보였죠. 그리고 2020년 5월에 V2. 이때는 토큰끼리 직접 교환 풀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좀 더 개선됐고요. 그리고 2020년 9월. 그 유명한 유니 토큰 에어드랍. 그렇죠.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V3가 나왔네요. 이때 집중 유동성이라는 게 나왔다고요? 이건 뭔가요? 아, V3의 핵심이죠. V2는 그냥 모든 가격대의 유동성을 깔아놓는 방식이었는데 V3는 내가 원하는 특정 가격 범위에만 유동성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특정 가격 범위예요. 예를 들면요? 네, 뭐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이면 0.99달러에서 1.01달러 사이 이렇게 딱 정해서 거기에만 자본을 넣는 거죠. 그러면 같은 돈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거래자는 슬리피지도 줄어들고요. 와, 이건 진짜 똑똑한데요? 자본 효율성이 엄청 올라가겠네요. 네, 맞아요. 수백 배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물론 관리는 좀 더 복잡해졌지만 AMM의 큰 진화였죠. 그 뒤로는 또 뭐가 있었죠? 2022년, 23년에는 유니스왑 재단도 생기고 근데 동시에 SEC 조사 이야기도 나왔죠. 규제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아, SEC. 증권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죠? 네, 미등록 증권 거래 아니냐, 플랫폼 책임은 없냐 뭐 이런 아직 진행 중인 이슈고요. 복잡하네요. 그러면서 2024년에는 멀티체인으로 확장하고 레이어2 지원 강화하고 네, 맞아요. 아비트럼, 폴리건 이런 쪽으로요. 가스비 문제도 해결하고 사용자 늘리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5년 현재 V4가 운영 중입니다. 올해 초에 12개 체인에 쫙 배포됐어요. 드디어 V4. 이건 또 뭐가 달라졌나요? V3 집중 유동성만큼 센 게 있나요? V4는 훅스 기능이랑 아키텍처 변화가 커요. 훅은 뭐랄까 개발자들이 풀 작동 방식에 자기 코드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코드를 끼워 넣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지정가 주문을 만들거나 수익 자동 재투자 같은 걸 풀 자체에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훨씬 유연해진 거예요. 와, 이건 뭐 유니스왑 풀을 거의 레고블록처럼 쓸 수 있게 된 거네요. 개발자들이 이것저것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확 연 거죠. 그리고 싱글톤 아키텍처랑 플래시 어카운팅으로 가스비도 99% 넘게 줄였어요. 99%요? 와, 이건 진짜 큰데요. 이더리움 가스비 장난 아닌데. 네, 기술적으로 엄청난 진보죠. 풀 만드는 비용이 확 줄었으니까요. 근데 아까 그 SEC 규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전히 불안한 거 아닌가요? 네,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에요. SEC가 유니스왑 랩스에 소송 가능성 통보, 웨일스 노티스를 보낸 상태고 유니스왑은 반박하고 있고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유니스왑뿐 아니라 디파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다들 주목하고 있죠. 기술은 발전하는데 규제는 따라가야 하고 쉽지 않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가야 토큰이랑 비교하는 부분.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네, 둘 다 블록체인이지만 방향이 좀 다르죠. 공통점은 뭐 분산화, 투명성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유니스왑은 순수 디지털 자산 거래, 디파이에 완전 집중하는데 나가야는 실물 자산, RWA 기반이라는 게 다르죠. 맞습니다. 나가야는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서 토큰 가치를 좀 안정시키고 실물 경제랑 연결하려는 목표가 더 강하죠. 유니스왑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의 금융이라면 나가야는 현실 세계 가치를 디지털로 가져오려는 다리 역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둘이 경쟁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도 있겠네요. 나가야 같은 RWA 토큰이 유니스왑에서 거래되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정확해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순수 디파이와 RWA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고 시너지를 낼지, 이게 앞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유니스왑 같은 인프라 위에서 나가야 같은 토큰이 거래되면 두 세계가 만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느낌. 자, 오늘 유니스왑 정말 깊게 팠는데요.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유니스왑은 2018년에 나와서 AMM으로 혁신을 일으켰고 V2, V3, 집중 유동성, 그리고 최신 V4 훅 기능까지 계속 진화해 왔죠. 사용자는 중개자 없이 거래하고 유동성 공급으로 수익 얻고 거버넌스에도 참여하고 디파이 생태계를 이끌어온 정말 중요한 프로토콜입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유니스왑의 시작부터 최신 기술, 또 RWA와의 비교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래를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유니스왑 V4의 훅 기능처럼 개발자들이 이제 풀 규칙까지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디파이는 얼마나 더 사용자 맞춤형으로 또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토큰 바꾸는 걸 넘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니스왑과 나가의 관계처럼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 허물어질 수 있을지, 그 융합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